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상 작가의 날개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한국인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를 몇 명 꼽아보라 라고 하면 아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천재라는 역사적인 특이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상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 작품 날개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창 시절에 의무적으로라도 배우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의 대표작 날개는 주인공이 아내라고 부르는 한 여인과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연심입니다. 18개의 방들이 쭉 들어선 유곽과 같은 형태의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대문으로부터 7번째 방입니다. 주인공의 아내는 아마도 몸을 파는 여자인 듯합니다. 이야기를 보면은 방 안에 장지문을 쳐서 공간을 나누고 주인공은 볕이 들지 않는 윗방, 그리고 아내인 연심은 작지만 그래도 볕이 드는 아랫방에서 주로 생활을 합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 곁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 해지면서 나가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 방이요,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평이 없다.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으면 들이비치는 볕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이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아랫방에 손님을 받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어디론가 외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주인공에게로 와서 머리맡에 돈을 주고 가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돈을 쓸 줄조차도 모르는 아주 무기력한 인간입니다. 아내에게 왜 남자들이 돈을 주는지 이불 속에서 상념에 젖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방을 드나들다 아내와 손님이 같이 있을 때 마주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나중에 아내는 아스피린이라면서 약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약 기운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주인공은 하루 종일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은 그 약이 사실은 아스피린이 아니라 수면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역시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최면약 아달린갑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흡사 아스피린처럼 생겼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또 4개가 비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4개의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아내가 아스피린이라고 준 약을 받아 먹고 있었는데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최면약이라고 부르는 수면제를
발견했는데 이거 아내가 준 아스피린이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발견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문득 아내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주인공은 수면제 아달린 통을 들고 집을 나와서 벤치에서 이 약을 먹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본의 아니게 외박을 하게 된 주인공은 아내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워놓고 밤낮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의심과 또 한편으로는 괜히 아내를 의심하는 건 아닌가, 나 아프다고 약을 챙겨준 착한 아내를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미안한 마음에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밖에서 잠을 자고 밤을 새우고 왔으니까 수면제 때문에 급한 마음에 노크도 잊어버리고 후다닥 들어간 방에서 주인공은 정말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딱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문을 닫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아내가 튀어나와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인공을 물어뜯습니다. 밤새 도둑질을 하러 다니냐, 계집질을 하러 다니느냐, 왜 안 들어왔냐, 아주 발악을 하면서 잡고 넘어뜨리고 물어뜯고 아내가 주인공한테 공격을 합니다. 주인공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어안이 벙벙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반항할 힘도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때리면 때리는 대로 물어뜯으면 물어뜯기는 대로 가만히 있는데 방 안에서 그 아내와 같이 있던 문제의 남자가 나오더니 아내를 덥석 안아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순순히 남자를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참 밉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저항하지 못하고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대로 줄 다름박질을 칩니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상황에서.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실 반항할 의사도 힘도 없어서 그냥 넙적 엎드려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자니까 뒤이어 남자가 나오는 것 같더니 아내를 한아름에 덥석 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소곳이 그렇게 안겨 들어가는 것이 내 눈에 여간 미운 것이 아니다. 밉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이제 감정이 요동치고 있죠. 그렇게 도망쳐 나온 주인공은 정처 없이 몇 시간을 배회하다가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냐고. 그리고 미웠던 아내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꿉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 부부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며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이제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 날개 작품의 마지막 문단이 시작됩니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네, 이렇게 이 작품 날개는 끝이 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마지막 장면은 마치 열린 결말처럼 많은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아무런 의욕도 의지도 없던 주인공이 다시금 삶에 대한 의욕을 다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작가인 이상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건 해석은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꺾인 삶과 그런 삶의 희망에 대한 아주 처절한 절규처럼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날자, 날자 이렇게 계속 날자고 반복하는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 안에 투영된 작가 이상의 마음이 전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여러 번 살면서 읽어보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감상을 주는 뭐 그런 작품이 참 명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길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또 어디서든 구하기가 쉬운 그런 책이기 때문에 뭐 도서관이든 어디에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날개, 이상, 지음.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횃배알은 뱃속으로 스미며 머릿속에 을의 백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보석처럼 늘어놓소. 가공할 상식의 병이오. 나는 또 여인과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 기법에 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깃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분일자 말이오. 이런 여인의 반, 그것은 온갖 것의 반이오. 여인의 반만을 영수하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재행이 싱거워서 견딜 수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굿바이.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대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만한 일이오. 그대의 작품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기성품에 의하여 차라리 경편하고 고매하리다.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하여 버리오. 도스토옙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일 것 같소. 위고를 불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지연인 듯 싶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화를 보지 마오. 부디 그대께 고하는 것이니. 테이프가 끊어지면 피가 나오. 생채기도 머지않아 완치될 줄 믿소. 굿바이. 감정은 어떤 포즈, 그 포즈의 원소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지나 모르겠소. 그 포즈가 부동 자세에까지 고도화할 때 감정은 딱 공급을 정지할 때다. 나는 내 비범한 발육을 회고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규정하였소. 여왕벌과 미망인. 세상에 하고 많은 여인이 본질적으로 이미 미망인이 아니니가 있으리까. 아니, 여인의 전부가 그 일상에 있어서 개개 미망인이라는 내 논리가 뜻밖에도 여성에 대한 모독이 되어. 굿바이.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송이송이 꽃과 같이 젊다.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 하는 까닭이다. 턱살 밑에다 철줄을 매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닫이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버린다.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들을 잔다.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 수 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느라고 그런 것은 알 길이 없다. 33번지 18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 조용한 것은 낮뿐이다. 어둑어둑하면 그들은 이부자리를 걷어들인다. 전등불이 켜진 뒤에 18가구는 낮보다 훨씬 화려하다. 저물도록 미닫이 여닫는 소리가 잦다. 바빠진다. 여러 가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비웃 굽는 내, 탄고 돌았네, 뜨물내, 비눗내.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들의 문패가 제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다. 이 18가구를 대표하는 대문이라는 것이 일각이 져서 외따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도 다친 일이 없는 한 길이나 마찬가지 대문인 것이다. 온갖 장사치들은 하루 가운데 어느 시간에라도 이 대문을 통하여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이네들은 문간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닫이를 열고 방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33번지 대문에 그들 18가구의 문패를 몰아다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어느 사이엔가 각 미닫이 위 백인당이니 길상당이니 써붙인 한 곁에다 문패를 붙이는 풍속을 가져버렸다. 내 방 미닫이 위 한 곁에 칼표 딱지를 넷에다 낸 것만 한 아니 내 아내의 명함이 붙어 있는 것도 이 풍속을 좇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인사하는 외에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 외의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내 아내 낯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인 것만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